2만 원짜리 항공권이 있습니다. 연료비만 계산해도 적자인 가격이죠. 그런데 이 표가 팔립니다. 아니, 팔아야만 합니다. 안 팔면 옆 항공사가 그 손님을 가져가니까요. 자본 잠식률 199%, 누적 적자 2천억 원, 5분기 연속 적자 행진까지. 손님은 역대 최대인데 항공사는 하나 둘 쓰러지고 있거든요. 공항은 인파로 넘쳐나는데 항공사 사무실에서는 희망퇴직 서류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체 이 돈은 다 어디로 새는 걸까요? 오늘은 역대급 호황 속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한국 저가 항공의 잔혹한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해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객이 7,670만 명을 찍었는데 이건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 7,580만 명을 넘어선 역대 최다 기록이고 세계 공항 순위로 따지면 3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거든요. 새벽 5시부터 체크인 카운터 앞에 줄이 늘어서고 면세점은 쇼핑객으로 가득 차 있으며 탑승구 대기석에서는 빈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항공산업이 역대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공항 한편에 있는 저가 항공사들의 사무실로 가보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불은 켜져 있는데 분위기가 무겁거든요. 티웨이 항공 본사에서는 희망퇴직 신청서가 돌아다니고 유상증자를 반복하고 있고 에어프레미아는 최대 주주가 횡령과 탈세 혐의로 구속되면서 자본 잠식률이 80%를 넘겼으며 이스타항공은 한번 쓰러졌다가 겨우 되살아났는데 여전히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자본 잠식이라는 게 뭐냐면 회사의 누적 적자가 너무 커져서 자본금까지 까먹은 상태를 말하는 건데 100%를 넘으면 완전 자본 잠식이고 이건 회사 재산을 전부 팔아도 빚을 못 갚는다는 뜻이거든요. 항공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씁쓸한 농담이 돌고 있습니다. 손님은 역대급으로 넘쳐나는데 돈은 대체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 이런 얘기죠. 표면적인 호황과 내면의 붕괴 사이에 존재하는 이 거대한 괴리를 이해하려면 저가 항공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의 본질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저가 항공은 말 그대로 싸게 파는 항공사인데 싸게 팔려면 당연히 원가를 낮춰야 하고 그래서 기내식을 없애고 좌석 간격을 줄이고 수화물 무게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겁니다. 필요한 서비스는 따로 돈을 받고 파는 방식이거든요. 사전 좌석 지정에 5,000원, 위탁 수화물에 10,000원, 기내식에 8,000원 하는 식으로 부가 수입을 챙기는데 이런 수익이 항공사 전체 매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대형 항공사도 요즘은 비슷한 방식을 쓰고 있어서 이것만으로는 저가 항공의 경쟁력을 설명할 수가 없죠. 진짜 핵심은 항공기 운용 효율에 있습니다. 이걸 식당으로 비유하면 이해가 쉬운데 같은 규모의 식당에서 하루에 2번 회전하는 곳과 4번 회전하는 곳을 비교해보면 4번 회전하는 곳이 메뉴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잖아요. 비행기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비행기는 땅에 있으면 돈을 잃고 하늘에 있어야 돈을 버는 구조인데 저가 항공은 비행기 한 대를 최대한 오래 띄우는 전략을 씁니다. 새벽 첫 비행부터 자정 막차까지 쉬지 않고 돌리는 거죠. 대형 항공사 비행기가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 비행한다면 저가 항공은 12시간에서 14시간까지 비행하거든요. 이 차이가 수익성을 결정합니다. 같은 비행기로 더 많은 승객을 실어 나르면 좌석당 비용이 낮아지고 좌석당 비용이 낮아지면 더 싼 가격에 표를 팔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저가 항공의 핵심 경쟁력이었는데 문제는 이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에는 저가 항공사가 너무 많습니다. 지인에어, 제주항공, 티웨이 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까지 무려 7개나 되거든요. 여기에 중국과 동남아 저가 항공까지 한국 노선에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급은 넘쳐나는데 노선은 한정되어 있죠.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해외여행지가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정도인데 모든 저가 항공이 이 노선에 몰려 있습니다. 인천에서 오사카로 가는 비행기만 하루에 수십 편이 뜨고 김해에서 후쿠오카 노선도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같은 노선에 여러 항공사가 경쟁하니 가격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경쟁이 소비자한테 좋은 거 아니냐가 물을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게임이 됩니다. 항공사들은 서로 가격을 깎는 경쟁을 멈추지 못하거든요. 원래 10만 원이던 티켓이 8만 원이 되고 6만 원이 되더니 급기야 3만 원, 2만 원짜리 티켓까지 등장했습니다. 소비자는 환호하지만 항공사는 피를 흘리고 있죠.
2만 원짜리 항공권으로는 연료비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왜 손해보면서까지 그렇게 싸게 파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한데 빈 좌석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는 한 번 뜨면 좌석이 채워지든 비어있든 비용이 똑같이 들거든요. 연료비, 착륙료, 승무원 인건비 전부 고정비입니다. 그래서 빈 좌석을 남기느니 2만 원이라도 받고 파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건데 문제는 모든 항공사가 똑같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경쟁사가 5만 원에 팔면 우리는 4만 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러면 경쟁사는 다시 3만 원에 팔겠다고 하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바닥을 향한 경주라고 부르는데 모두가 바닥까지 떨어지는 경쟁을 말합니다. 누군가 쓰러질 때까지 멈추지 않거든요. 이게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가격을 낮추니 수익이 줄고, 수익이 줄니 비용을 줄이고, 비용을 줄이니 서비스가 나빠지고, 서비스가 나빠지니 가격을 더 낮춰야 하고, 가격을 더 낮추니 수익이 더 줄어드는 고리를 끊지 못하면 항공사는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쓰러지는 곳이 나오기 시작했죠. 가격 전쟁만 문제가 아닙니다. 비용 쪽에서도 거대한 폭탄이 터졌거든요. 바로 유가입니다. 항공사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연료비인데 저가 항공의 경우 전체 비용의 30%에서 40%가 연료비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유가가 올랐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배럴당 40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배럴당 70달러에서 80달러 사이를 오가고 있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연료비가 2배 오르면 항공사 비용 구조가 완전히 망가지죠. 대형 항공사는 장거리 노선 비즈니스석에서 마진을 뽑아서 버틸 수 있는데 비즈니스석 한 좌석 가격이 이코노미석 10 좌석 가격과 맞먹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저가 항공은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전 좌석이 이코노미고 부가 서비스 수익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유가가 오르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티켓 가격을 올릴 수도 없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경쟁 때문이죠. 원가는 오르는데 판매가는 못 올리는 상황. 이게 지금 저가 항공이 처한 현실입니다. 여기에 환율까지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항공료는 달러로 삽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같은 양의 기름을 사는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죠. 지난 몇 년간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올랐는데 1,100원 수준이던 환율이 1,300원을 넘겼습니다. 비행기를 빌리는 리스료도 달러로 내고 정비 부품도 대부분 수입이거든요. 달러가 강해질수록 저가 항공의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수입은 원화로 받는데 비용은 달러로 나가는 구조에서 환율 상승은 치명적이죠. 유가와 환율이라는 두 개의 폭탄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더 거대한 공룡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대형 항공사끼리의 합병이 저가 항공과 무슨 상관이냐고 물을 수 있는데 상관이 있습니다. 아주 크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자회사 저가 항공을 거느리고 있거든요. 대한항공은 지니어를, 아시아나항공은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갖고 있습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이 저가 항공들도 한 지붕 아래로 모이게 되죠. 시장에서는 이들이 통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말에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으로 통합되고 그 다음해에는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이 진에어로 합쳐질 예정이거든요.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합쳐지면 국내 저가항공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는 초대형 저가항공이 탄생합니다. 제주항공이 지금 저가항공 중에서 가장 큰데도 통합 저가항공에는 상대가 되지 않죠. 거대한 공룡이 나타나면 작은 공룡들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독자 저가 항공들은 가격 경쟁에서도 규모 경쟁에서도 밀리게 되거든요. 비행기를 대량으로 운용하면 연료비 협상에서도 정비 협상에서도 유리합니다.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건데 규모의 경제란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당 비용이 낮아지는 현상을 말하죠. 대형화된 저가 항공은 가격을 더 낮출 여력이 생기는데 그러면 독자 저가 항공들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피를 흘리고 있는데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합병이 최종 승인된 건 지난해인데 미국 법무부가 마지막으로 승인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됐습니다. 아직 통합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시장은 이미 미래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거든요. 독자 저감 항공들의 기업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투자자들은 미래가 어둡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저가 항공의 문제는 재무 상황만이 아닙니다. 잦은 지연과 결항으로 소비자들의 신뢰까지 잃어가고 있거든요. 지난해 김포, 김해, 제주 3대 공항 기준으로 저가 항공사의 평균 지연율이 24%를 넘었습니다. 대형 항공사의 17%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고 일부 저가 항공사는 30%를 훌쩍 넘기기도 했죠. 국토교통부 항공운송 서비스 평가에서도 저가 항공사들의 정시성 점수는 대체로 낮은 편입니다.
지연이 잦다 보니 장시간 기내에 발이 묶이는 사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유럽발 비행기가 기체 결함으로 20시간 넘게 지연되거나 승객 수백 명이 기내에서 10시간 이상 대기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집단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문제의 배경에는 빠듯한 기재 운용이 있습니다. 저가 항공은 비행기를 최대한 오래 띄워야 수익이 나기 때문에 여유 기재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한 대에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지연이 발생합니다. 대체기를 투입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죠. 이걸 도미노에 비유하면 이해가 쉬운데 도미노 하나가 쓰러지면 뒤에 있는 도미노가 다 쓰러지듯이 비행기 한 대가 지연되면 그 비행기가 다음에 운항할 노선도 지연되고 그 다음 노선도 지연됩니다. 아침에 생긴 작은 문제가 저녁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인 거죠.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 투자는 대형 항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인가받지 않은 부품으로 정비하거나 정비 지연으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비 주기를 최대한 늘리거나 경험이 부족한 정비사를 투입하는 경우도 있다는 업계 관계자의 증언도 있습니다. 물론 저가 항공이라고 해서 안전 기준이 다른 건 아닙니다. 모든 항공사는 같은 안전 규정을 따라야 하죠. 하지만 규정을 지키는 것과 여유 있게 안전에 투자하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적자에 허덕이는 항공사가 안전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들의 불안은 여기서 나옵니다. 실제로 저가 항공 이용객들 사이에서는 혹시 이 비행기 괜찮은 거 맞냐는 농담 아닌 농담이 오가고 있죠. 서비스 품질의 편차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같은 항공사라도 노선에 따라, 시간대에 따라, 심지어 승무원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떤 날은 친절하고 쾌적한데 어떤 날은 불친절하고 불쾌합니다. 이런 복불복 경험이 쌓이면 신뢰가 무너지죠. 소비자들은 저가 항공을 탈 때마다 도박을 하는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사전 좌석 지정 문제는 특히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가 항공은 좌석 지정에 별도 요금을 받는데 창가 좌석이나 비상구 좌석은 더 비쌉니다. 소비자들은 돈을 내고 원하는 좌석을 샀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항공사는 기재 변경이나 운항 사정을 이유로 좌석을 임의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데 환불을 요청해도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법적으로는 항공사가 운항 사정상 좌석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을 내고 산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빼앗긴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저가 항공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죠. 예전에는 싸니까 참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가 항공이니까 서비스가 좀 부족해도 어쩔 수 없다고 여겼죠. 그런데 이제는 싸지도 않거든요. 연료비와 환율 상승분이 가격에 반영되면서 특가가 아닌 일반 가격은 코로나 전보다 높아졌습니다. 비싸졌는데 서비스는 더 나빠졌죠. 기대와 현실의 격차가 너무 큰 겁니다. 이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주항공의 전략을 보면 하나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저가 항공 중에서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데 비결은 몸집 불리기거든요. 이스타 항공을 인수해서 규모를 키웠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협상력이 생기고 비용을 낮출 수 있죠. 하지만 이것도 완벽한 해답은 아닙니다. 인수에는 돈이 들고 통합하는 과정도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주항공이 커지는 것보다 합병 저가항공이 커지는 게 더 빠릅니다. 결국 덩치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죠. 대명 손우그룹은 티웨이 항공을 인수하고 에어프레미아 지분까지 확보하려 했는데 유럽에 강한 티웨이 항공과 미주에 강한 에어프레미아를 합쳐 시너지를 내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어프레미아 인수는 결국 타이어뱅크 측에 넘어갔고 티웨이 항공의 막대한 적자를 떠안게 된 대명 손우그룹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노선 차별화라는 전략도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가 시도했던 방식인데 하와이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중장거리 노선을 저가 항공으로 운영하겠다고 나섰죠. 기존 저가 항공이 가지 않는 노선이니 경쟁이 덜하거든요. 하지만 중장거리 노선에는 대형기가 필요하고 운용 비용도 더 듭니다. 에어프레미아가 자본 잠식에 빠진 이유도 여기에 있죠. 야심찬 도전이었지만 버틸 체력이 부족했습니다. 다만 에어프레미아는 최근 창사 이래 첫 연간 흑자를 달성하며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외국 사례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데 세계 최대 저가 항공사로 47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적이 있죠. 비결이 뭘까요? 보잉 737 단일 기종만 운용합니다. 비행기 종류가 하나면 조종사 훈련 비용이 줄어들고 정비 부품도 공용화할 수 있거든요. 모든 면에서 효율이 올라갑니다. 한국 저가 항공들은 여러 기종을 섞어서 운용하는데 기종이 다양하면 유연소는 높아지지만 비용 요함대 올라가죠. 사우스웨스트의 또 다른 비결은 노사관계입니다. 경영진이 직원들을 파트너로 대접하고 이익이 나면 상당 부분을 직원들과 나누거든요. 직원들은 효율적으로 일하고 이직률이 낮습니다. 한국 저가 항공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부터 깎죠.
승무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조종사들은 과로에 지칩니다. 이직률이 높아지고 숙련된 인력이 빠져나가면 새 사람을 뽑아서 훈련시키는데 또 비용이 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사우스웨스트가 할 수 있는 일을 한국 저가항공이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다르거든요. 미국은 국토가 넓어서 비행기로 이동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국내 이동만으로도 엄청난 항공 수요가 있죠. 한국은 다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로 2시간 반이면 가거든요. 국내선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결국 한국 저가항공은 국제선에 의존해야 하는데 국제선은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한국 항공사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 항공사들과도 싸워야 하거든요. 한국 저가항공은 국내 기반도 약하고 국제 경쟁력도 부족한 샌드위치 신세인 겁니다. 이 상황이 한국 저가항공에게 특히 뼈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한때 한국 저가항공이 황금기를 누렸던 적이 있기 때문이죠. 저가항공이 등장하면서 한국인의 여행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예전에 해외여행은 특별한 이벤트였습니다. 신혼여행, 가족여행, 졸업여행 같은 때만 가는 거였죠.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가항공이 등장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오사카 왕복 10만 원, 다낭 왕복 15만 원의 시대가 열렸거든요. 주말에 잠깐 다녀오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금요일 퇴근하고 바로 공항 가서 일요일에 돌아오는 여행이 유행했죠. 젊은이들은 저가항공 특가 알림을 켜놓고 좌석이 풀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3만 원짜리 제주도 왕복권을 잡으면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가항공 덕분에 여행이 민주화됐습니다. 부자들만 즐기던 해외여행이 보통 사람들의 일상이 된 거죠. 코로나가 결정타였습니다. 3년간 하늘길이 막혔거든요. 해외여행이 사실상 금지됐습니다. 비행기를 띄울 수 없으니 수입이 끊겼죠. 하지만 비용은 계속 나갔습니다. 비행기 리스료, 인건비, 공항 사용료, 정비비가 비행기가 땅에 있어도 나갔거든요. 저가항공들은 빠르게 현금을 소진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결국 쓰러졌고 다른 항공사들도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죠.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좋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여행 수요는 폭발적으로 회복됐거든요. 보복여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해외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손님은 돌아왔는데 수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코로나 기간에 바뀐 것들 때문입니다. 유가가 올랐고 환율이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좌석을 채우면 이익이 났습니다. 이제는 좌석을 채워도 적자죠. 유럽 노선이 대표적인데 탑승률이 80%에 달하는데도 적자입니다. 매출은 늘어도 원가가 더 빨리 늘어서 이익이 나지 않는 구조가 된 거죠.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기에 경쟁은 더 치열해졌거든요. 코로나 때 쓰러질 것 같던 항공사들이 하나둘 살아남았습니다. 이스타항공도 부활했고 중국 항공사들도 다시 한국 노선에 투입됐죠.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도 올라갔습니다. 3년간 여행을 못 갔던 사람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저가항공의 서비스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인력을 줄이면서 서비스 품질이 나빠졌죠. 좌석 간격은 더 좁아지고 기내식 옵션은 줄었습니다. 지연과 결항도 잦아졌거든요. 예전에는 저렴하니까 불편해도 참았는데 이제는 저렴하지도 않습니다. 연료비 상승분과 환율 상승분을 결국 가격에 반영해야 했죠. 특가가 아닌 일반 가격은 코로나 전보다 높아졌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싸지고 불편해진 겁니다. 돈값을 못한다는 비판이 주류가 됐죠. 이 와중에 대형 항공사들은 저가 항공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효율이 올라가고 가격을 낮출 여력이 생기거든요. 대형 항공사가 일부 노선에서 저가 항공 수준의 가격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저가 항공을 택할 이유가 줄어들죠. 비슷한 가격이면 차라리 서비스 좋은 대형 항공사를 선택하니까요. 저가 항공이 살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결국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너무 많은 항공사가 너무 작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거든요. 누군가는 떠나야 합니다. 가장 약한 고리부터 무너질 겁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고 중형 항공사들 사이에서 합병이 일어날 수도 있죠. 최악의 시나리오는 연쇄도산입니다. 한 항공사가 쓰러지면 그 항공사의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타격을 받거든요.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가 항공 위기는 단순히 항공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도는 저가 항공 덕분에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었던 곳이거든요. 김포에서 제주 노선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공 노선 중 하나입니다. 저가 항공이 줄면 항공권 가격이 오르고 관광객이 줄어들죠. 제주도의 호텔, 식당, 렌터카, 관광지가 모두 타격을 받습니다. 해외여행 시장도 영향을 받거든요. 저가 항공이 줄면 해외 항공권 가격이 오릅니다. 3박 4일 일본 여행이 지금처럼 부담 없이 가능하지 않게 될 수 있죠. 여행 문화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특별한 이벤트이던 시절로 말이죠.
여행사, 면세점, 관광 관련 산업들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저가항공의 몰락은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한국 저가항공의 몰락은 단순히 저가항공 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과잉 경쟁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죠. 너무 많은 공급자가 너무 작은 시장에서 경쟁하면 결국 모두가 망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누군가는 싸게 팔아서 망하고 누군가는 비싸게 팔아서 손님을 잃거든요. 저가 항공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연관 산업도 타격을 받죠. 여행사도 영향을 받고 면세점도 영향을 받고 호텔도 영향을 받습니다. 저가 항공은 그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극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산업일 뿐이거든요. 우리가 알던 저가 항공의 시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3만 원짜리 제주도 왕복권을 잡으면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추억, 금요일 밤 공항으로 달려가 주말 여행을 떠나던 시간, 그런 시대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죠. 다음 세대는 그런 저가 항공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가 항공 몰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속 불가능한 가격 경쟁은 모두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한국 저가 항공은 싼 가격에 의존했습니다. 그 전제가 무너지니 산업 전체가 휘청이고 있거든요. 비슷한 일이 다른 산업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올해 여행을 저가 항공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내고 대형 항공사를 탈 것인지, 아니면 아예 해외 대신 국내 여행을 갈 것인지 말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질문이 남습니다. 과잉 경쟁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한국 저가 항공의 사례는 조절에 실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국 저가 항공이 위기에 빠진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과잉 경쟁으로 인한 가격 전쟁이 있고 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비용은 치솟았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으로 거대 경쟁자가 등장했죠. 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소비자 신뢰까지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겹치면서 저가 항공들이 피를 흘리고 있거든요. 손님이 넘치는데 돈을 못 버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당장은 저가 항공들이 살아남기 위해 특가를 뿌릴 겁니다. 싸게 여행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기회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달라질 겁니다. 경쟁이 정리되면 살아남은 항공사들이 가격을 올릴 거거든요. 3만 원짜리 제주도 항공권, 10만 원짜리 일본 항공권은 점점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시대가 오고 있는지도 모르죠. 당장 올해 연휴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가 항공권을 검색하고 계실 수도 있죠. 그 특가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